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9월 2일 여러분들과 20번째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다들 제목부터 보고 드디어 김원이 엄청나게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겐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에겐 개인적으로 자극적인 소재로 접근을 했다가도 마지막 끝 마무리는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창정 씨 주연의 영화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뭔가 좀 잔인하지만 나름대로 영화로서의 몰입감은 굉장히 좋았던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무섭구나. 배 함부로 타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되게 무서운 세상이 있는 거구나 라고 저도 알고 있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너 영화 왜 스포일러 하는 거야? 라고 할까봐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진실일까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낯선 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인신매매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인신매매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첫 번째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리면 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배경은 고속터미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속터미널에서 어떤 이제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낑거리고 계셔서 이제 도와드린 거죠. 도와드렸더니 할머니가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주시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저쪽에 가서 좀 힘드니까 저쪽에 가서 나 좀 부축 좀 해줘 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어숙한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됐죠? 골목길로 데려갔고 그 사람은 사라졌고 그 할머니는 다시 터미널에서 짐을 끙끙 들고 있더라. 이런 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뭐냐면, 노숙자들입니다. 노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노숙자분들에게 이제 빵이나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를 주는 분들이 좀 있다. 이제 선의의 자원봉사자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그 중에 몇 명, 노숙자분들이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버스였어요. 여고생이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여고생한테 갑자기 시비를 거신 거예요. 너무 수위가 높은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막 전하면서 너 따라 나와! 라고 할머니가 얘기해서 그 학생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승객 한 명이 그 학생을 막으면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버스분이 다쳤고 그 학생이 왜 그러시죠? 라고 했더니 뒤를 봐봐라 라고 봤더니 거기에 봉고차에 타고 있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되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이거 한번 먹어봐요 라고 해서 그걸 이제 먹어보라고 그걸 먹었는데 그대로 기절을 하고 깨어보니 이상한 병원이었다. 이런 거.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이게 과연 도시괴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주목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고속터미널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 더. 노숙자들한테 빵을 주고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니가 갑자기 시비를 걸고 어떻게 승객들은 뒤에 봉고차 버스가 따라왔던 걸 알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약간 도시괴담에 대한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근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주워서 그걸 먹었을 때 좀 맛이 이상했는데 하고 깨보니까 병원. 이런 거 있죠. 제가 하나씩 찾아봤어요. 사실 뭘 찾아봤냐면 뭔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에틸에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틸에테르 같은 게 이제 묻어져 있는 거고요. 그걸 먹고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마취제죠. 에틸에테르하고 마취제인데 그거를 마취를 하고 깨어났더니 내가 병원이었더라. 그래서 도망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쓰이는 흔한 마취제가 에틸에테르다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에틸에테르에 대해서 일단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게 존재하나. 근데 에틸에테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도 에틸에테르보다는 디에틸에테르가 정확한 이름이에요. 에틸에테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에틸에테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봤더니 이게 마취제래요. 실제 마취제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언제 써봤냐면 초등학교 같은데 과학 시간 있죠. 과학 시간 같은데 써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개구리나 이런 마취 있죠. 개구리 같은 거를 마취할 때 쓰이는 마취제예요. 그걸 디에틸에테르라고 부른다는데 그런 화학 물질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래요. 근데 찾아봤더니 이게 마취 성분은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마취가 될 정도라면, 네, 이게 사람이 마취가 될 정도라면 이게 그냥 잠깐 먹는 걸로 안 되고요. 거의 퍼먹어야 돼요. 거의 엄청나게 들이마셔야지만 인간이 마취가 될 수 있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냄새가 정말 심합니다. 냄새가 너무너무 심해서 실제 뭐 생선이나 이런 건어물의 비린내하고 느낌도 너무 다르고 이걸 맡았을 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냄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과학실에 쓰이는 실험이라고 해도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번쯤 들어봤던 이런 이야기, 디에틸에테르를 가지고 한다는, 아니면 노숙자가 사라진다, 할머니가 짐을 들어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납치한다라는 건 도시 괴담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저에게 아주 색다른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2006년 계명대학교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계명대학교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계명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계명대학교에서 있었던 일로서 이제 계명대학교에 이제 인신매매 사건이라고 한번 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계명대학교 인신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존재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와요. 여기서 약간 이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괴담이다. 이거 괴담일 것 같다 라고 판단했던 찰나에 빼박 증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계명대학교 당시 학생처장이었던 어떤 분, 이름은 실명 공개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제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서, 그 분이 학생들에게 보낸 실제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2006년 길을 물어보는 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고맙다는 의미로 음료수를 받아 마셨는데 그 안에 수면제가 있었고 깨어나 보니까 불법 장기 적출 시술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학생은 그걸 깨닫고 탈출해서 학생처장한테 그걸 알렸고 학생처장은 그거를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전부 다 유포했다고 합니다. 보냈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계명대학교 정문에 두 번째 이야기예요. 원룸촌을 구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더운 날 여름에 열심히 원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이제 봉고차 같은 게 한 대 왔다고 합니다. 봉고차 같은 게 한 대 등장을 하고 되게 좋고 싸고 괜찮은 원룸이 있으니까 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타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차 안을 봤더니 뭐 그냥 또래 학생들도 많아서 별 의심 없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차 안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야 이제 시원한 보리차 한 잔 마셔 라고 하고 줬는데 그걸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어딘지 모르는 시골 구석탱이에 좀
무서운 병원 있죠? 그런 데였다고 하고 자신은 포박되어 있고 옆방에서는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장 같은 데 숨었고 사람들이 방에 와서 찾는데 없어지니까 야 얘를 빨리 찾아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창문을 부시고요. 2층에서 뛰어내려서 산으로 뛰어 올랐고 산에 오르길 몇 시간인가 지나 인가가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인가에 들어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과 함께 병원 건물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시체와 텅 빈 내부만 존재했다. 범행에 쓰인 버스 그리고 건물 모두 대포명이 남의 명의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학생 총장의 명의로 전 학생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한동안 계명대학교 정문 앞의 원룸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라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요. 근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그 시골 병원이라고 깼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 포항이었다. 대구가 아닌 포항이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저걸 좀 뭘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왜 얘기가 왜 다 와전돼 있지? 왜 얘기가 점점 확대돼 있지가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진실되고 확실한 사건이라면 일단 기사화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경찰의 조사에 대한 어느 보고에 대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왜 사람들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왜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왜 얘기가 확대 해석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뭘 조금 의심을 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다 동일한 게 뭐냐면 자신이 포박되어 있었는데 그 포박을 풀었다고 해요.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그렇게 살아남았거든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2층에서 뛰어가지고 산을 통해 올라갔다라고 하고 인가가 보여서 신고하고 경찰가 다시 왔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체가 존재했으면 이게 그냥 묻혀질 만한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계명대학교 학생처장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실제로 문자가 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였냐면 실제 그 기사화가 떴어요. 그게 기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학생처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의 신원 안전을 위해서 전달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진짜 존재했던 건가?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잠깐 할게요.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이후에 학교 총장이 되십니다. 총장이 되셨고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실제 그런 사건이 터지고 기사가 써지면 그 살아남은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게 기사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승전결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장기매매 같은 위험한 납치가 터졌는데 결론은 그 학생 차장이라는 분이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걸로 기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논점이 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점에 대한 부분. 왜 논점이 그쪽으로 빠질까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제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정말 쉬쉬해야 된다면 조건은 하나죠. 아예 묻히던가. 근데 묻히기에는 시체가 발견됐는데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의 역사상 인신매매라는 게 얼마나 사건이 그동안 있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인신매매가 약간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신매매의 개념은 장기 적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그거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 그걸 인신매매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실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약간 개념은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것의 개념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실제 제가 인신매매 기사를 찾아보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나왔던 건 조직폭력배들을 중심으로 20대 여성들을 무단 납치하거나 10대들을 납치해서 윤락가 같은 데 감금하는 사건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걸 인신매매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정원 발표에도 따르면 대한민국에도 국제 인신매매 조직이라는 게 있을 것 같긴 하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국내 내부에서도 불법 인신매매가 존재를 한다라고 국정원도 발표는 했어요. 하지만 그 인신매매의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기적출의 부분보다는 약간 이제 뭐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섬노예 이런 거 있죠. 섬노예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자비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매매에 대한 부분이 경찰 조사에 잡힌 게 어떤 게 있냐면 2015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불법 장기매매 조직들이 실제 적발됩니다. 10대 고아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계획을 하다가 적발됐고 잡지 못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저는 장기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앉아보면 대부분 여기죠.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 거기 신장 삽니다. 장기 삽니다 라는 전화번호들이 적혀있고 유튜버 분들 중에 그걸 이제 장난처럼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죠. 뭐 금액을 알아보는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기 매매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 개념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장기 매매,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신매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막 집에 가고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납치를 당하거나 기절을 해서 누가 나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인신매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정말 불법 장기 적출,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내 장기를 적출하세요 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잘 걷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를 납치해서 나에 대한 장기를 누군가에게 팔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컨텐츠는 그냥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가 나의 장기 매출할 수 있을까? 장기 매매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인신매매는 대부분 사람을 성매매, 윤락업소 및 이런 데 감금하거나 파는 행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섬노예 같은 경우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매매는 자의에 의해서 하는 장기매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려있는 저 신장 팔고 싶습니다. 뭐 이런 쪽. 그런 자의에 의한 장기매매는 있다는 건 인정을 하더라고요. 존재한다. 근데 타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내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에 대한 그 부분, 여러분들이 뭔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토요사건 팩트에서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이 나를 납치를 해서 나의 장기를 매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나씩 시작해봤어요.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상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 첫째, 한국에서 장기 인신매매가 가능하다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한 게 아닌 타의에 의한 인신매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CCTV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사를 나름대로 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이런 나라에 정말 와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적출한다고요? 만약에 불법 장기 적출을 한다면 우리나라보다는 저 위쪽 나라가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출산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어쩌면 그쪽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 땅도 좁고 CCTV도 많고 굉장히 나름대로 위험한, 왜 이런 나라에서 굳이 장기 매매를 시도할까? 우리나라에서요. 남을 납치를 해서. 왜? 물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장기가 비싸니까. 제가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과연 장기 이식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장기 이식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하려면 첫 번째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병원이어야 하며 하나 더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식윤리위원회 15명에 20명 정도의 진짜 약간 유명하신 의사분들이 함께 판단하고 이제 혈액형 및 그 다음에 그 장기를 가졌던 사람의 질병까지 확인 다 해야 돼요. 어떤 질병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고 다 확인하고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장기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식병원에서 장기 사용 있죠. 불법적으로 가지고 온 장기를 정규 병원에선 절대로 이식이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무언가 돈을 받고 정규병원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절대로 쉽게 그렇게 장기 이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니 그냥 질병관리본부 말고 정규병원이 아니라 정규병원 아닌 데서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어째서 정규병원 아닌 데서 할까요? 그러겠죠. 불법이니까 정규병원에서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얼마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장기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믿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봤던 우리 알고 있는 그 영화, 실제 영화에서 보면 장기가 심장이 8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장기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장기의 가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두피 약 68만원, 안구 170만원, 동맥 170, 치아 두개골 135만원, 간 1억 7천, 어깨 56, 쓸개 137만원, 심장이 8억이라고 하지만 1억 3천 정도 합니다. 신장이 2억. 이해하시죠 이거? 보시면 비장 57만원, 위 57만원, 소장 28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아니 어떻게 저런 금액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너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할까봐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모자들 영화를 보면 심장이 8억이다 뭐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부터 지금부터 팩트를 하나 드릴게요. 실제 장기 매매가 뭐가 문제냐면 공급이 수요에 비해 꽤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공급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장기 매매에 대한 장기 공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의 없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첫 번째 중국입니다. 두 번째 인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진짜 많이 있어요. 장기를 매매합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중국은 장기 매매가 공식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반인들에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형수들이 있죠. 사형수들의 장기 적출 이식이 허용되어 있는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실제로요. 장기 기증이 이제 사형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천 명에서 수만 개씩 공급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실제로 장기 매매가 불법이 아니에요. 사형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장기 매매를 하고 공식적으로 장기를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자들처럼, 그러니까 공모자들처럼 불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중국의 병원에 가서 이게 약간 이제 이상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때린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미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면 곧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고 금액이 비싸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인도도 장기 매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못 사거나 좀 뭔가 이제 돈이 좀 없거나 이런 식이면 좀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실제 인도와 동남아는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집안 내에 사람이 죽으면 장기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브로커가 우리나라에 실제 존재해요. 장기당 금액에 대한 브로커 이어주고 중개만 해주고 300만 원씩 받는 이런 업체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적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장기 매매 있죠. 한국 내부에서 장기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불법 장기를 갖고 와서 매매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냥 중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인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왜 굳이 한국에서 그 위험한 짓을,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강제로 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고 수술을 한다?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송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공모자들에서도 좀 잘못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장기 지속 시간입니다. 장기를 어떤 특수 용액을 넣던 어떠한 화학적 보관 처리하더라도 최대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이상 지나면 절대로 장기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신장입니다. 신장은 적출하고 4시간에서 6시간 사이가 맥시멈이에요. 그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팔도 4시간에서 8시간이고요. 세 번째, 이제 장들이죠. 장도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 그리고 네 번째가 췌장인데 췌장이 12시간에서 24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신장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실제 이제 의사들도 동의하는 건 실제 맥시멈 시간 있죠. 신장도 24시간까지 가면 이건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적출된 거니까. 외부의 표면에 나온 거니까 이건 분명히 보존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공률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장도 있죠. 신장도 24시간에서 48시간인데 신장 이식 수술도 어떻게 되냐면 환자와 기증자를 동시에 놓고 한 번에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을 심장을 떼가지고 배에서 심장을 떼서 그걸 어디에다 넣어놓고 그걸 들고 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식을 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막 길을 걷고 있는데 야, 쟤 죽여. 나를 죽여요. 나를 죽이고 나의 장기를 적출했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나하고 혈액형도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없어야 되는 사람이 누워있어야 돼요. 날 모르는데 누워있고 그 사람하고 곧바로 나에 대한 걸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곧바로. 내가 누군 줄 알고요. 곧바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고요. 만에 하나 또 문제를 얘기할게요. 그렇게 바꿨는데 장기를 이식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혈액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식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수술을 괜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중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굳이 대한민국 땅에서 한 명 납치해서 강제로 수술한다? 무언가 좀 현실성과 동떨어진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과연. 그리고 사실 그 문제도 있어요. 중국도 사형수 있죠. 중국도 사형수를 가지고 실제로 사형 일정을 잡잖아요. 이날 죽이겠다라고 잡고 그 장기 기증자에 맞는 사람을 그날 이제 준비를 시킨 게 맞는데 뭐 또 문제냐면 장기 이식할 때 중국도 고민이 있대요. 그 사형수가 평상시 식습관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사형수가 평상시에 가지던 질병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이식을 해야지 그냥 막 갖다 이식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장기 매매 중에 내가 내 장기를 가져가세요 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갑자기 납치를 해서 내 장기가 빼내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한국에서의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언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좀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물론 있기는 해요. 납치해서 장기 적출을 하고 그걸로 하는 그런 실제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ISIL, 현재 이름 IS입니다. 그러니까 IS, 이슬람 조직인 IS 같은 경우도 실제 납치를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납치해서 바로 장기를 빼요. 그러니까 마취도 안 한다고 합니다. 마취를 안 하고, 왜냐면 살아있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대로 장기 적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실제 IS는 그 무장단체가 국가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 일반적 국가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말이죠. 그리고 문제점 5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장기 적출을 했다 칩시다. 장기 적출을 다 했다고 치면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뼈들 대부분이 뼈가 문제예요. 뼈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땅 안에서 뼈 남는 거 어떻게 하죠? 남는 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얘기를 딱 던지면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제가 그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면 맞다! 나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 사진입니다. 혹시 이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하수구인데 하수구가 녹여있어요. 염산으로 녹여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 적출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 적출을 다 하고 남는 뼈를 이제 화학 봉약품 있죠. 화학약품에다 넣어요. 넣어서 녹이고 그걸 하수구에 버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길을 가다가 봤던 구멍이 뻥뻥 뚫린 하수구는 진짜 그렇구나. 진짜 여기다가 뼈를 녹여가지고 실제로 버리는구나. 진짜일까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 적출을 다 하고 남은 뼈 그리고 남은 다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황산, 염산 같은 데다가 다 넣어서 싹 녹이고 그 다음에 그걸 버리면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증거를 찾겠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뼈를 황산, 염산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문제는 인체가 황산이나 염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쉽게 모두 다 훼손되지 않습니다. 특히 뼈 같은 질량이 강철만큼 견고한 이런 부분은 들어간다고 다 녹지 않아요. 절대로. 화공약품으로만 만약에 뼈를 다 녹이려면 황산, 염산, 질산의 여러 종류도 들어가야 하며 그 소유량이 실제로 막대합니다. 이걸 실제로 실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 사건이거든요. 뭐냐면 황산을 이용해 시체를 녹인다라는 그 일명 괴담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이제 유럽권에서 유행했던 괴담이더라고요. 외국에서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실제 사건이 하나 존재합니다. 사건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건 바로 이 사례입니다. 브레이킹 배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팬이 어떤 여자의 몸을 실제로 녹인다고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을 황산에 담궜습니다. 근데 체포됐어요. 왜냐면 안 녹았거든. 안 녹았습니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명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미국의 희대 연쇄살인마이자 사기꾼이었던 J.G. 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J.G. 하이라는 사람 실제로 제가 위키백과 그대로 긁어 와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J.G. 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실제로 황산 가지고 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에다가 실제로 시체를 넣어봤는데 안 녹았어요. 그래서 잡힙니다. 근데 하나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실제 이 사람은 사람을 150리터 있죠. 150리터의 염산통에다가 넣었어요. 근데도 안 녹았습니다. 안 녹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실제 브레이킹 배드라는 데서 이걸 가지고 특집방송을 옛날에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녹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브레이킹 배드라는 데서 이제 실제로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인 거죠. 실제 이제 뼈하고 비슷한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황산 불산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엄청나게 유독한 이상한 냄새의 유독가스가 미친듯이 방출되고 시체 같은 뼈 같은 건 아예 녹지도 않고 하나 더 강산이
유기물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뼈고 물도 있잖아, 몸 안에. 반응해서 탈수와 니트로와 산화반응, 별의 별반응이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용해가 다 되려면 실험관 수준에다가 그 안에 모든 요객을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가열까지 해야지 그나마 녹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황산이 뼈하고 반응해 황산칼슘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과학적으로 황산칼슘, 인산칼슘이 나와 물에 녹이거나 그것도 폐기하려고 하면 장시간도 필요하고 대량의 물도 필요한데 증거를 드릴게요. 단백질 1g, 뼈 아니에요. 단백질 1g을 황산으로 녹이려면 20mg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람 몸으로 환산해서 60kg짜리 사람을 황산에 녹이려면 1200L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황산 1200L가 무게가 2.2톤이거든요. 무게 2.2톤의 황산은 어디서 구매하죠? 어떤 누군가가 황산을 1200L를 갖고 오면 그거 법적으로 100%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딘가 막 인체를 녹여가지고 뭐 밖에다 버려요.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황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며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걸 버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냄새, 처리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구매도 못하고 냄새도 안 되고. 차라리 이 방법보다는 그냥 야산에 묻어버리거나 화장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굳이 이런 짓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한 이 문제의 5가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굳이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 매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굳이? 비싸서? 아니요. 분명한 건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장기 매매가 가능한 건 자기가 스스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길에 가다가 납치가 되어서 장기 매매가 된다라는 부분은 무언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기도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물론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신매매가 아닌 납치, 감금, 섭외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 바로 인육 문제입니다. 저 인육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내일 이러민 스타디그 극장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때 제가 오원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저 인육에 대한 문제가 뭐가 조금 위험하냐면 사실 인육 있죠. 저도 이제 찾아봤지만 인육에 대한 부분은 실제 중국에 인육 캡슐은 존재하는 게 맞더라고요. 인육 캡슐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인간의 이제 그 살로 하는 건데 인간의 살덩이는 절대로 매매하면 안 돼요. 중국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인육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한국에서 한 게 있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 현재 법상입니다. 대한민국 법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죄를 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은 실제로 살인죄라고 묻기가 어렵습니다. 인육. 실제 오원춘이 그 인육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거지만 오원춘은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인신매매의 정의 중에 장기적 출에 대한 인신매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육을 위한 살인 혹은 유기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우리의 장기가 아닌 인육이면 문제가 있거든요. 오원춘 사건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원춘이 실제로 죽였던 시신들에는 살점이 없는 부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우원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로 미스테리 극장에서 진행합니다. 왜 토요 사건 팩트에서 이 얘기를 먼저 했냐면, 우원춘에 대한 얘기할 때 인신매매를 얘기하면 장기적 출이라고 얘기하실까봐 우원춘은 장기를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의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인신매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모자들에서 봤던 이런 느낌에 대한 부분은 약간 오바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게 진짜든 거짓이든 인신매매의 그림자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어쩌면 인육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토요 사건 팩트, 낯선 자를 조심하라. 인신매매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